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4월 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레버리지 아주 조금 투자해놨던 거 마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코퍼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이유는요. 조금 이따 뉴스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볼 게 없죠. 볼 게 없습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박스권. 그죠? 계속 여기 용용용용용용용. 이거 뭔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면 거진, 한 2주, 2주 정도를 요 박스 안에 갇혀서 횡보를 했습니다. 의미 없다. 재미없다. 돈도 안 된다. 다 정리했다. 고버스를 준비한다. 어제 나스닥이요. 음봉이 쭉 나왔죠. 1.54%. 근데 이 음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정을 받고 올라간다. 떨어진다. 오늘 다시 올라간다. 그죠? 시나리오는 많죠. 근데 지금 뉴스들에 호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힘이 없고 장을 밀어 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기는 점점 안 좋아지죠. 미국도 이제 실적이 4.3 최고치가 났는데 다음 분기 실적이 그 정도까지 나올까? 그게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4상 최고의 실적을 냈지만 분기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빠지는 그러면 모르겠어요. 고퍼스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5월에 금리 인상이 있는데 파월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연준 총재들 각 지역 연준 총재들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0.5% 상승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빅스텝, 더 세게 나갈 수도 있다. 아, 그런 뉴스도 좀 있고요. 오늘 우리 장은요 이렇게 끝났어요. 선물을 외국인이 파니까 금융투자에서 돈이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뭐 외국인들이 장난을 치는 그런 장 같아요. 단타를 막 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돈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율 1217원인데 별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1200원에서 1210원 그죠? 1210원에서 1230원 요 정도 라인에 잡혀가지고 여기서 박스콘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좀 크게 해드릴까요? 1230원이죠 여기가. 그리고 1210원 딱 요 정도. 그럼 요 안에서 박스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크면 먼저 뻔했지 1245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진다 그러면 1200원 미만으로 빠질 수도 있고 여기에 온다 그러면 호재죠. 환율 쪽으로는 여기에 올라간다 그러면 악재죠. 그러면 가장 했잖아요. 고버스 레버리지. 그죠? 환율 움직이는 본다. 환율도 박스권에 갇혔다. 요거는 위안화예요. 중국 위안화인데 요거를 왜 캡처를 했느냐? 2020년 그죠? 2020년에 7위안 그죠? 20년이에요. 벌써부터 2년 전 7위안 그죠? 2년이 흐르고 났는데도 6.3위안 안정적이죠? 6.3위안. 근데 우리나라 이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환율은요 중국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강세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위안화만 요렇게 그 저기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강세를 띨지 위안화가 약세가 될지 아니면 원화가 강세가 되든지 어떠한 그 변곡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가 됐을 때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래도 딱히 좋을 건 없다. 어,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겠죠 기업들이. 그렇다. 하여튼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중국은 건인 환율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오늘 장은요. 그냥 대충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늘 별 뭐 없어요. 그냥 좀 눈이 가는 게
채권. 채권이 어디 갔지?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그죠? 네, 이거 역전됐었다. 그죠? 역전됐었다. 그리고 지금 너무 가깝다. 대략 뭐 한 12bp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진 붙은 거나 다름없죠. 단기물하고 장기물하고 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기는 위축된다. 그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럼 미국 경기도 위축된다. 중국 경기도 위축된다. 우리나라는 보포스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어요. 뭐 볼 거 없고. 지금 상태에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 글쎄 오늘 저녁에 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그 전에 2, 3일 전에 전고점 다시 뚫고 나가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하방이 더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나라만 빼고. 그렇다 그러면 빠질 때 무서운 속도로 빠질 수가 있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있죠. 그 러시아 그 전쟁 이후에 달러 패권 IMF에서 얘기한 거예요. 미국 달러 패권이 약해질 것이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들어야 될 거는 달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과연 언제까지? 왜 그러냐면 푸틴도 다시 오늘 4월 거래일부터는 루블화로 니들 결제를 해라. 그러면 4월 달에 결제가 안 되면 5월 달까지 4월 달에 결제 안 되고 5월 달에 결제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파산.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무조건 루블화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2달 정도 시간을 준 거거든요. 아주 그냥 미묘하게 장난질을 치죠. 그죠? 바로 어제 독일을 그렇게 애먹이더니 그거 끝나고 나서 4월 1일 날 만우절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야, 역시 푸틴. 진짜 푸틴 짱입니다. 가지고 아주 그냥 유럽을 가지고 놀아요. 특히 독일을 가지고 놉니다. 예. 달러 패권이 계속 약해질 것이다. 이거는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거죠.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 달러를, 외환보유고를 달러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망하더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미국이 장난질 치는데 다 이용이 되더라. 그래가지고, 원유를 수출하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달러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려고 그러고, 중국은 점점 멀어지려고 그러죠. 이제는 러시아까지 멀어지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러시아에서 가스 사올 때 루블화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달러는 점점 약해진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처를 할 것이다. 그게 악랄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중국 전기차, 그죠?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니까 전기차 한번 얘기가 나와야겠죠? 근데 전기차 얘기는요, 한 2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전기차 ETF가 있거든요. 2차 전지, 중국 2차 전지 ETF. 저는 거기다 이제 좀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디젤 가격하고 휘발유 가격하고 비슷비슷해요. 지금 2,000원들 다 넘어갔더라고요. 디젤이 2,000원, 제가 보니까 휘발유가 2,150원?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디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왜 디젤을 타나요? 가성비 때문이죠. 연비가 좋다, 디젤 가격이 싸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차 가격이 더 비싼데 별로 그렇게 뭐 자동차 진동 뭐 이런 거 따지면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디젤의 시대는 끝났다. 디젤은 화물차요.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디젤을 타고 다니면서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은 뭘 탈까요? 전기차죠. 지금 중국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아디 같은 데서 생산하는 차 보면요, 깜짝 놀라요. 요거는 구글링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거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전기차 괜찮다. 지금은 투자를 해도 괜찮을 때다. 그러고 이거죠. 아까 전에 이제 그 루브라 얘기를 했잖아요. 푸틴 국내 지지율이 83%래요. 그죠? 전쟁 뒤에 더 올라가지고 1월 달에 69%였는데 전쟁 일으키고 나서 83%. 엄청나게 올라갔죠.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이득을 보는 거 푸틴이 무슨 뭐 러시아에서 무슨 쿠데타가 일어난다, 추출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말 같은 소리로 해야지. 그 정도 대비를 안 해놓고 이 장난질을 칠까요? 어제는 루브라 환율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75불짜리가
150 루블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85루블 그렇게 다시 안정화되는 그 모양새가 나왔잖아요. 완전 바이든하고 푸틴의 싸움이었다 그러면 푸틴의 승리. 전략적으로 이게 지리학적, 전략적, 군사학적으로 뭔가가 우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봐서는 푸틴의 승리다.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바이든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5월 달에 중간선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치룰지 모르겠어요. 어제 이 기사가 3일 내내 나와요. 중국, 상해, 봉쇄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슈퍼라든지 이런데 매점 매석이 굉장히 심하다. 슈퍼에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안 좋다. 그래서 고퍼스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려 바이든은요, 지지율이 하락했죠. 전쟁 나고 나서 뭐 대처를 잘한다 그래가지고 지지율이 8%인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떨어졌네요. 5월이 아니라 11월이군요. 11월 중간선거, 먹구름. 이렇게 하는데. 5월이 아니라 11월이었네요. 10월이 시진핑이 시황제가 되는 날. 11월이 바이든 중간선거. 그죠? 선거하고 다 연결돼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요것 때문에 연준 총재 중에 한 명이 오늘 어제 센 얘기를 했죠. 그 기준금리를, 명목금리를 2%까지 올려야 된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빠르게, 쇼킹하게. 그게 이거예요. 미국이 40년대 최고 속도의 인플레래요. 네? 40년대 최고 속도. 인플레 무서워하는 파월은 분명히 우리가 만약에 그 5월 달에 기준금리가 50bp, 0.5% 올라간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적게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50bp만 올라가도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호재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 하면 그런 악재는 없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5월에 기준금리가 0.5%가 올라가는지 그 이상 올라가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0.5%가 고정돼 있다. 되려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는 고버스 몰빵. 그거는 뭐냐? 공급하고 수요에서 수요가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못 올릴 정도의 경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업의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고버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둘 다 고버스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성장률 안 좋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죠, 중국. 그죠? 모건스테인에서는 5.1에서 4.6으로 어쩌고, 그죠? 블루움 통신도 안 좋고, 그죠? 세계 주요 투자 IB들 안 좋고. 근데 이거는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요, 경제 성장률 5.5%못 맞춘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안 좋다고 그랬어요. 특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지금 엄청 작살나고 있다. 대출에 대해서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부한테 그 4월에 그 양도세 완화해라. 아니면 5월에 내가 취임하자마자 완화를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인수위에서 요구를 했거든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하는 순간에 부동산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너도 나도 팔자고 나올 테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일주일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은행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마통하고 신통 제한을 없앴다. 신통과 신통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진 뭐 1억에서 3억까지 대출을 해주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도 한도를 더 늘려주고 그죠? 전세자금 대출도 80%까지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상태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은행들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너도 나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빚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빚 있는데 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뭐냐? 그 빚 자체가 생활자금이라든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건너간 돈들이에요. 주식해가지고 손해본 돈들, 뭐 이런 거겠죠? 그 돈들은 다시 내가 벌어가지고 메꾸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2000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대한민국 2010년도, 11년도 그 사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우스 푸어라고 그랬거든요. 그 하우스 푸어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때 하우스 푸어들이 2016년도까지 어떤 생활을 하고 집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기사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동산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나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제발 집 사라고 정부에서 대출 다 풀어주고 할 때가 그때였어요. 그렇다. 뉴스는 여기서 간단 뉴스는 여기서 끝내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뉴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고버스를 이제 준비하는 주도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뉴스들에서 좋은 것들을 배제를 시키고, 그리고 사라진 뉴스들, 호재였는데 벌써 호재가 뻥 터졌는데 호재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것들을 빼고, 그러면 앞으로 악재, 앞으로의 호재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주말에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재는 다 써먹었어요. 이제는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악재만 남은 거죠. 근데 그 악재가 그렇게 또 센 거냐? 센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악재가 사라지면 호재가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퍼스를 준비합니다. 오펙 플러스가요. 조금 이제 미국 입맛에 맞춰줬죠. 하루에 5월부터, 그것도 5월부터, 4월도 아니고 5월부터 하루에 43만 2천 배럴을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대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는데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이 두 곳에서만 한 2, 300만 배럴의 추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만에서 3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뭐 그런 거 다 빼놓고 대략 100만 배럴. 100만 배럴만 빼내도 이 가격이라는 거는 심리가 가장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누를 수가 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란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빼내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빼냈죠. 미국이. 어디 갔죠? 미국이 100만 배럴씩. 여기 있네요. 바이든이 유가 잡기 위해 하루에 최고의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 준비인데 방출을 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오펙 플러스가 5월부터 하루에 43만 배럴인데 이거는 지금 장난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이 유가 가지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증산한다, 뭐 한다, 하는 걸 이걸 가지고 지금의 유가를 진정을 시키고 유가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오죠, 100불에서. 그죠? 희한하게 전쟁이 한번 났다 그러면 유가가 100불 언저리에서 적어도 몇 개월은 지속이 되더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정유주들, 특히 원유 시추하는 업체들, 이런 데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어요. 워렌 버핏이 왜 세일가스 업체에 투자를 했는지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화학기업들, 정유기업들 아니죠. 이거는 뭐 그냥 정제 마진 보는 회사들인데 기름을 푸는 셰일가스 이런 데 투자한, 옛날에 SK 이노베이션이 셰일가스에 투자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런 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안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뉴스가 없네요. 그렇죠. 4월 1일부로 푸틴이 4월 1일부로 루블화로 결제를 다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러네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예요. 사실 오늘 뭐 뉴스가 많이 나온 게 없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대출 문제 얘기 나왔잖아요. 그죠? 대출 아까 전에 그 뉴스는요. 대출이 일어나는 그 액수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로 나가는 돈보다 회수가 되는 돈이 더 많다. 대출을 갚는 돈이 더 많다. 그 얘기거든요. 그건 뭐냐? 이제 부동산 누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안 사겠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러시아 요거보다도 부동산이 좀 한 단계 앞으로 가도 되겠죠. 그죠? 코로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실생활에는 별로 없고, 그리고 미중 갈등은 미국의 어쨌든 정책적 기류가 바뀐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거는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면 초과예요.
기축통화를세 달러 문제도 있죠. 중국 문제, 러시아 문제, 또 러시아에서 뭐 아무리 호재성 그 말도 안 되는 그 유튜브 기사 뭐 이런 거 막 해도 안 돼요. 바이든은 지지율이 자국 지지율이 83%못 이기죠. 그렇다. 그래서 주도는요. 월요일부터 고퍼스를 준비하겠습니다. 투자는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사라졌네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든지 요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 그때 가가지고 고버스 레버리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요새는 그냥 뭐 장난치는 거죠. 사실 돈도 안 돼요. 여기에 돈을 넣어놓고 태운다? 그럼 돈이 녹죠. 돈이 되려 뭐 될 일이 뭐 벌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 그건 신의 영역이죠. 이거 지금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간격이. 그죠? 45에서 대략 2%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2%도 안 돼요. 2%도. 2%도 안 되는 박스권에서 돈을 태운다? 아, 안 좋죠. 근데 만약에 이게 쭉쭉 내려와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내려온다. 그죠?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 라인을 깨는지 안 깨는지 한번 보면서 이 라인까지 깨졌다? 그러면 몰빵.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